이건 전쟁입니다. 동맹국 일본이 우리의 심장, 독도를 향해 비밀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의 최첨단 스텔스 함대는 미군조차 속이며 동해의 어둠 속으로 잠입했고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워싱턴도 베이징도 침묵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일본의 모든 비밀을 우주에서 꿰뚫어 본 것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일본의 완벽한 작전을 간파하고 통쾌한 반격을 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 실화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분석관의 사연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본은 동맹을 기만했고 트럼프는 경로했습니다. 저는 이 외교적 재앙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은 몰라올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개한 위성 영상 하나에 전 세계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스스로 판을 짜고 상대를 고립시키며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전략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로치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동아시아 군사 전략 분석을 담당해온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전략가입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그 너머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세계의 심장, 힘의 균형이 결정되는 이곳에서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와 격변을 지켜봐왔습니다. 냉전의 종식,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부상, 그리고 지금 2025년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동아시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은 시작부터 유난히 시끄러운 해였습니다.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전 세계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2.0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그의 방식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들여 구축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리고 싶어하는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아베 신조의 강력한 후계자로 불리는 극우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예견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을 외치며 군국주의 부활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던 그녀는 취임 일성부터 주변국을 향한 날선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어김없이 독도였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18일 다카이치 내각의 예무상이 뱉어낸 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도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모니터에는 관련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은 즉각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고 한일 관계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펜타곤의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싶어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젠장, 저 일본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제 옆자리에 동아시아 담당 정보 분석관 존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불만은 펜타곤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필리핀, 호주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었고 한미일 3국의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은 이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모든 판을 걷어차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인 11월 19일 더 큰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자료실을 대대적으로 확장 개관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예곡된 자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계산된 모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분노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한국 측의 통보로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격노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어설프게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이 굴복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착각하는 거죠. 합동참모본부 전략회의에서 제가 내놓은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별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 아니 10년 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말에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경제 성장을 이룬 모범생, 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주니어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면 가득 거대한 로켓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이 간과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나 러시아, 중국의 로켓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의 눈, 즉 위성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리호. 그 이름은 펜타곤의 기술 분석 부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주목해온 대상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에서 3단 엔진 연소가 조기 종료되며 이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1, 2단 비행과 페어링 분리 등 핵심 과정을 모두 성공시키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를 가장한 성공. 한국은 이미 구부 능선을 넘었다. 그리고 제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2022년 6월 누리호는 완벽하게 비행에 성공하며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포함한 실용 위성 8기를 우주공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주 주권을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 뒤 2025년 11월 26일 한국은 네 번째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12개가 넘는 초소형 정찰위성을 한 번에 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각각의 위성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SAR, 즉 합성계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주야간, 악천후에 관계없이 지상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죠. 저는 한반도 주변의 위성 궤도를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푸른 점으로 표시된 한국의 위성들이 촘촘하게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을 훑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도 상공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의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예교적, 정치적 도발을 감행해도 그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지배력을 우주에서 더욱 공고히 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시대적인 영토 분쟁 논리에 갇혀 있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차원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의 정보전입니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석자들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 그저 방어에만 급급하던 동맹국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공격 능력, 즉 정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5년 11월 26일이 밝았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새벽이었지만 저는 펜타곤 지하의 전략 상황실, 일명 워룸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생중계되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같은 아시아 전문가들과 이 우주군 관계자 몇몇이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10, 9, 8. 나로 우주센터의 통제실에서 울려 퍼지는 카운트다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팽팽한 긴장감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경랑에 휩싸인 동아시아 정세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변곡점이 될 터였습니다. 3, 2, 1, 발사. 엄청난 갱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 로켓이 불을 뿜으며 거대한 동체를 밀어 올리는 모습은 언제 봐도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선진국들의 기술 통제와 견제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1단 엔진 연소 정상, 비행 방향 정상.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리호는 푸른 하늘을 향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우주군 소속의 마이클 대령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마크. 저들의 액체 엔진 기술 안정성은 이제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K엔진이었습니다. 특히 다단연 소사이클 방식의 75톤급 엔진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하는 물건이었습니다. 1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2단 엔진 점화 및 연소 정상. 발사 과정은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누리호에서 분리된 페어링 너머로 푸른 지구가 보이는 그래픽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실제 위성 사출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목표 고도 도달. 3단 엔진 정지. 지금부터 위성 분리를 시작합니다. 통제실의 발표와 함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짜 쇼는 지금부터였습니다. 3단부에 장착되어 있던 위성 사출 장치에서 첫 번째 위성이 핑하는 소리와 함께 우주 공간으로 부드럽게 튕겨 나갔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듯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성이 차례대로 자신들의 궤도를 찾아 떠났습니다. 와! 상황실 어딘가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의 발사로 이렇게 많은 위성을, 그것도 각각 다른 타이밍에 정확한 각도로 사출하는 기술. 이는 다중위성 전개 기술이라 불리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위성 간의 충돌을 피하고 각각의 위성이 정확한 임무 궤도에 진입하도록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발사체 기술의 정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3년 발사에서 8기의 위성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12개가 넘는 위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술이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2개의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위성에서 비콘 신호수신 성공이라는 보고가 나로우주센터 관제실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모든 위성이 정상적으로 깨어나 지상과 교신을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누리호 발사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경애, 그리고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목도한 자들의 솔직한 감탄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발사 성공이라는 자막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 다카이치 총리. 이제 당신 차례요. 당신이 구시대적인 땅 따먹기 놀이에 열중하는 동안 한국은 하늘에서 새로운 판을 열었소. 당신들의 오만과 착각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NSA, 즉 국가안보국에서 파견된 통신 감청 전문가 린다의 자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마크,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방금 궤도에 올라간 한국의 신형 위성 중 하나가 테스트를 위해 전송하기 시작한 초기 데이터 스트림이 복잡한 코드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위성, 케옵틱스 4호라고 명명된 고해상도 광학 위성이에요. 방금 막 궤도에 안착해서 시스템 체크와 카메라 보정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테스트 촬영 지역이
바로 독도 상공입니다. 예상했던 바 아닌가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일종의 무력 시위겠지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린다가 고개를 저으며 화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위성이 촬영한 초기 적외선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어요. 해수면 온도와는 명백히 다른 미세한 열원들이에요. 그녀는 몇 번의 키보드 조작으로 열감지 데이터를 시각화된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독도 동쪽, 일본의 오키 제도 방향으로 약 50해리 떨어진 공해상. 그곳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가진 여러 개의 점들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천천히 독도를 향해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일반적인 어선이나 상선은 아닌데 저런 식의 대형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마이클 대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패턴, 저는 저것과 비슷한 패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시험하는 최신의 함정들이나 수중 탐지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들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하게 기동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린다, 저 열원의 크기와 형태를 분석할 수 있겠소? 그리고 해당 해역의 다른 정보 자산, 예를 들어 우리 정찰위성이나 이지스함의 데이터를 교차 확인할 수 있나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KH-12 정찰위성이 1시간 전에 그 지역을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레이더에도, 광학 영상에도 마치 유령처럼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군사위성도 감지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제 막 궤도에 올라간 한국의 신형 위성이 포착해냈다는 말입니까? 한국의 위성은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지? 아마도 최신형 극저온 냉각 센서를 사용한 것 같아요. 기존의 열감지 센서보다 훨씬 미세한 온도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최근에야 실험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바로 그 기술이에요. 한국이 벌써 이걸 상용화해서 위성에 탑재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린다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발사 성공 축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미지의 적을 발견한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붉게 빛나는 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것들은 무엇일까? 저 시간에, 저 장소에서 미국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저 함대 아닌 함대의 정체는,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독도라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노골적인 도발, 확장된 다케시마 자료관, 한미일 훈련의 의도적인 파행.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면, 일본이 예교적, 정치적 소음을 일으키는 동안 뒤로는 아무도 모르게 군사적인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그들이 한 수 아래라고 비웃었을 한국의 눈이 이제 막 우주로 떠오른 그 눈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세상에.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 12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비밀스러운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낼 판도라의 상자였으며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태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실체를 목격한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 계획은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우주 기술 앞에 처참하게 뚫려 버린 것입니다. 제 분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을 뒤흔들고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워루만,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환호성은 아득한 메아리처럼 들려왔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린다의 모니터에 떠있는 붉은 점들, 독도 동쪽 해역의 유령 같은 열원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발사 성공 관람은 순식간에 최고 등급의 정보 분석 작전으로 변모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아드레날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린다, 다시 한번 확인해줘. 우리 키올 위성이 1시간 전에 같은 지점을 촬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 합동참모본부에서 파견 나온 마이클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유심과 우리의 최첨단 정찰 자산이 무언가를 놓쳤을 리 없다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린다는 안경을 고쳤으며 다른 모니터에 떠있는 흑백의 위성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령님, 깨끗합니다. 파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광학 이미지는 물론 합성계구 레이더 영상에서도 어떠한 인공적인 구조물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기에 함선이 있었다면 설령 스텔스 처리를 했다고 해도 미세한 항적파라도 남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상황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키올 위성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눈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정도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키올이 놓친 것을 이제 막 궤도에 진입해 테스트를 시작한 한국의 위성이 잡아냈다는 사실은 펜타곤의 자존심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두 가지 중 하나겠군. 저 한국 위성이 유령이라도 찍었거나 아니면 저 여론의 주인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겠지. 마이클 대령이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세 번째 답을 저는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령님. 제 말에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린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린다, K-옵틱스4 호위 센서 사양, 지금 당장 분석 가능한가요? 저들이 공개한 자료에는 기본적인 해상도 정도만 나와 있었을 텐데요. 저런 미세한 여론을 감지하려면 단순한 고해상도 카메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마크. 린다는 기다렸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NSA 최고의 신호 분석가이자 기술 스파이였습니다. 동맹국의 무기 체계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송하는 데이터 스트림 속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를 역산해내는 데는 도같은 전문가였습니다. 이성이 지상국과 교신하는 비콘 신호와 초기 원격 측정 데이터 묶음을 분석해봤어요. 암호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하드웨어 상태 정보를 담은 일부 정보는 해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랍군요. 그녀는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표를 띄웠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숫자와 코드의 나열이었지만 린다의 커서가 가리키는 한 줄에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MCT 센서 배열의 극저온 냉각기 온도가 영하 198.5도로 안정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MCT 센서. 순 카드뮴 텔루라이드 센서로군요. 마이클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적외선 탐지기의 핵심 소자로 우리 역시 최고 등급 정찰위성에 사용하는 부품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대령님. 바로 온도입니다. 영하 198.5도. 저건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냉각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극저온 냉각이 동반된 MCT 센서는 센서 자체의 열 잡음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린다의 목소리가 점차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센서들이 엔진이나 동력부처럼 확실한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면 감지하기 어려웠던 것에 반해 K-옵틱스4호는 함선이 항해하면서 주변 해수와 마찰하며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섭씨 0.01도 단위의 온도 변화까지도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키올 위성에서 놓친 이유는 저 함선들이 엔진열을 최소화하는 특수 차폐 기술과 함께 표면 전체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함체 온도를 주변 해수 온도와 거의 동일하게 맞추는 해수 동기화 스텔스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었겠죠. 운항에 따른 최소한의 마찰열, 그리고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열 신호까지는 완벽히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성은
바로 그 완벽하지 않음을 파고든 겁니다. 이건 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찾아낸 것과 같아요. 상황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해수 동기화 스텔스. 들어본 적도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런 유령 같은 존재를 탐지해낼 수 있는 눈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우주에 띄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나 구현하던 차세대 센서 기술을 그들은 이미 실전 배치한 것입니다. 세상에, 저들이 언제 저런 수준까지.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정적을 깼습니다. 한국. 우리의 기억 속에 그들은 항상 빠른 추격자였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시장 선도자의 등장이었습니다. 누리호라는 발사체 위에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을 실어보낸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 유령들의 정체를 밝혀보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야 했습니다. 놀라움은 잠시 접어두고 분석가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였습니다. 마이클, 저 함선들의 형태와 크기를 역산해보세요. 여론의 분포와 면적을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기동 대형. 특수작전 부대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대령은 곧바로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컴퓨터는 K-옵틱스 4호가 보내온 미세한 여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붉은 점들이 서서히 입체적인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길이는 약 90m 내에, 폭은 좁고 유선형이었습니다. 함교는 극단적으로 낮고 작았으며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사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무장으로 보이는 돌출부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고래나 고래를 연상시키는 기묘한 형태였습니다. 총 4척, 2척씩 조를 이루어 다이아몬드 대형의 일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해상자위대가 몇 년 전부터 극비리에 건조 중이라는 특수 임무 지원함의 예상 모습과 거의 일치합니다. 마이클 대령의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군사 전문지에 실렸던 흐릿한 예상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가 방금 모델링한 함선의 이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특수 임무 지원함. 대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들이지? 첩보에 따르면 수중 정보 수집 및 특수전 부대 침투 지원이 주 임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성능 음파 탐지 장비와 해저 지형 매핑 장비, 그리고 소형 잠수정을 탑재할 수 있는 특수 경납고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커녕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공개된 적이 없었죠. 그야말로 그림자 함대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도발은 연막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다케시마 자료실과 같은 예교적 문제에 집중시키는 동안 일본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최첨단 스텔스 함대를 독도 근해로 보내 실제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해저 지형 매핑. 제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어. 독도 주변의 모든 해저 지형을 3차원으로 스캔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전쟁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린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죠.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독도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유사시 우리 잠수함이나 한국 잠수함의 예상 침투 경로와 매복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의 안방 지도를 손에 넣는 것과 같죠. 둘째, 반대로 자신들의 잠수함이나 특수부대가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루트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마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원하는 그림일 텐데 독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해저 지형에 어떤 연결고리라도 찾아내려는 속셈일 겁니다. 해저 산맥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하는 과학의 외피를 쓴 억지 주장을 만들어내서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포석이죠. 제 설명의 상황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치밀하고 교활하며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국제법상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군사적 목적의 측량 및 탐사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동맹국인 한국의 주권을 대놓고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벽 범죄는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새로운 눈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이클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잠깐만요, 대령님. 린다의 목소리가 다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어요. 더 있다니. 저 그림자 함대 말고 또 뭐가 있다는 말인가. 일본의 계획은 바다에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크, 아까 한국의 K옵틱스사 호가 초기 데이터 묶음을 전송했다고 했죠?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위성이 독도 상공을 촬영하면서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다른 인공위성들과의 상대 좌표를 보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정체불명의 신호가 함께 잡혔어요. 린다는 또 다른 모니터에 음파 형태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대부분은 평탄했지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아주 작게 솟아오른 스파이크가 보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통신 위성이나 GPS 위성의 신호가 아니에요. 극도로 압축되고 암호화된 군사용 데이터 링크 신호입니다. 방향을 역추적해 보니 일본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신된 신호더군요.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일본 우주항공연 9개발기구의 심장이자 그들의 주력 발사체 H3 로켓이 발사되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 9개발기구의 발사 일정은 우리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예정된 군사위성 발사는 없을 텐데요. 제가 위하여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의 2025년 발사 계획은 이미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후위성, 기술시연위성, 항법위성. 공식적으로 정찰위성 발사는 없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요. 린다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일본 우주항공연 9개발기구의 공식 채널이 아니라 방위성 직속 정보본부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과 일치해요. 그들은 지금 다네가시마에서 무언가 비공식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요. 저는 린다에게 일본의 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H2A, H3 로켓의 발사 일정과 탑재될 위성들의 목록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제 눈은 2025년 말으로 예정된 H3 로켓의 발사 계획에 멈췄습니다. 공식 탑재체는 차세대 광역 통신위성이었습니다. 만약 저 통신위성에 손님을 몰래 태워 보낸다면 제 중얼거림에 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위 피기백 방식이군요. 대형 위성을 발사할 때 남는 공간과 중량의 소형 위성을 끼워 넣는 거죠. 이 신호의 데이터량을 분석해보면 아마도 100kg 내외의 초소형 위성으로 추정돼요. 저들은 공식적인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척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군사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속셈인 거예요. 빌어먹을. 마이클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림자 함대로 해저 정보를 수집하고 비밀 정찰위성으로 독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한다. 완벽한 입체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이군. 한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올가미를 조여오려는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얕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텔스 기술과 정보 통제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들은 누리호가 쏘아 올린 창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었습니다. 마이클, 린다. 일본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일본의 H3 로켓은 분명 강력한 대형 발사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죠. 크고 비싸고 발사 준비에 몇 달씩 걸리는 둔한 시스템입니다. 1년에 몇 번 쏘아 올리는 게 고작이죠. 그들이 비밀리에 쏘아 올리려는 야마토이 눈 같은 소형 위성 하나를 위해 매번 H3를 동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저는 스크린에 누리호의 사진과 H3 로켓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누리호라는 안정적인 중형 발사체를 확보했습니다. 한 번에 1.5톤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죠. 게다가 지금 그들은 누리호보다 작은 소형 발사체, 그리고 언제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까지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응적 우주 능력의 확보입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위성을 즉시 궤도에 올려놓는 능력 말입니다. 일본이 1년에 한두 번 쏘는 대포로 싸우려 할 때 한국은 수십 개의 기관총을 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소형 위성 하나가 독도를 감시한다. 한국은 위성 10개를 띄워서 일본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상황실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계획에 대한 분노와 경악을 넘어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크고 강력한 것에 집착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고 빠르고 만이라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워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암호화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국가안보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긴급보고, 동맹의 배신 및 동아시아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 한국의 누리호가 드러낸 일본의 비밀 군사작전, 코드명 야마토의 눈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를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그가 동맹국의 기만적인 뒤통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밀 파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났다는 것. 그리고 그 파티를 망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쏘아 올린 위성, 누리호였습니다. 일본의 굴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날 2025년 11월 26일의 새벽은 폭풍의 눈처럼 이태로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펜타곤 워룸에서 작성된 저의 긴급 보고서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상 위에, 그리고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침 브리핑 자료에 포함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스파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그들이 쏘아올린 신형 위성 K-옵틱스 4호의 경이로운 성능, 그리고 그 눈에 포착된 일본의 그림자 함대와 비밀 정찰위성 계획 야마토의 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엮이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기만적인 군사작전을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둘째, 일본의 극우 내각,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중국 견제라는 대의를 망각하고 사적인 영토 야욕에 매몰되어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의 우주 및 국방과학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감시정찰 및 신속대응 우주 능력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며 특정 최고급 기술에서는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와 존중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동맹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 관계였고 계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전략의 판 위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또 다른 핵심 파트너인 한국을 상대로 말입니다. 게다가 힘을 숭배하는 트럼프에게 한국이 보여준 독자적인 기술력은 그 자체로 새로운 협상 카드이자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디리링. 책상 위에 보안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로치 박사님, 보좌관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주십시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펜타곤에서 백악관으로 향하는 전용 차량 안에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자신과 같은 극우 민족주의자이기에 일본의 영토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강한 일본을 부르짖으면 트럼프가 박수를 쳐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본능을 간과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이익과 판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의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등 국가안보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제가 보고서에 첨부했던 K-옵틱스 4호의 열감지 이미지와 그림자 함대의 3차원 모델링, 그리고 다네가시마에서 포착된 비밀 신호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이 사태의 첫 발견자이니 직접 대통령께 브리핑하게. 루비오 보좌관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화상 연결을 통해 집무실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마르코. 도대체 새벽부터 무슨 난리들인지 설명해 보시죠. 일본인 친구들이 또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트럼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거만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부터 K-옵틱스 4호의 놀라운 성능, 일본의 기만적인 작전까지 최대한 건조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의 지루함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가 해수 동기화 스텔스 기술과 그것을 간파한 한국의 극저온 냉각 센서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마크. 다시 한번 말해봐요. 우리 최신 위성도 못 본 걸 한국 위성이 봤다는 겁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술 분석을 담당하는 CIA 부국장이 나섰습니다. 대통령 각하, 로치 박사님의 분석이 맞습니다. 저희가 K-옵틱스 4호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추가 분석한 결과 그들의 센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어떤 적외선 센서보다도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미세한 열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센서 제조에 접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반도체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줄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트럼프는 그 단어를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그가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최강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TV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제 브리핑은 일본의 비밀 정찰위성 야마토이눈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발사체에 민간 위성을 위장하여 군사위성을 몰래 끼워 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트럼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교활한 자식들. 내가 뒤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건만. 이건 나를 속인 겁니다. 미국을 속인 거라고요. 그의 분노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뒤에서 몰래 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비겁한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게다가 저 여자, 총리가 되자마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얼마나 뻣뻣하게 굴었는지 압니까? 일본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 자주국방 노력을 존중해달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니 뒤로는 이런데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군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즉각 돈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부하면서 뒤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밀 군사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무장관,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도쿄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 연락하시오.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서 내가 직접 전하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장 그 가짜는 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통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 국무장관이 긴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크, 트럼프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요. 일본의 저 낡아빠진 H3 로켓 따위로는 어림도 없겠군요. 크고 비싸기만 한 고물 덩어리죠. 그런데 한국은 저 누리호라는 거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쏠 수 있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카카, 한국은 이미 누리호의 연간 발사 횟수를 4차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연 10차례 이상 발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누리호보다 작고 저렴한 소형 발사체와 언제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도 이미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주 전략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에 가깝습니다. 마치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찍어내듯 표준화된 발사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우주로 가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겁니다. 일본이 수제 명품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한국은 성능 좋은 세단 수십 대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응 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 설명에 트럼프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량 생산, 비용 절감, 효율 같은 단어를 사랑했습니다. 한국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그의 사업가적 감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훌륭하군요. 아주 훌륭해요. 저들이 바로 진짜 스마트한 친구들입니다. 저런 기술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마르코, 당장 서울에도 연락하게. 우리와 더 긴밀한 우주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전하세요. 특히 저 극저온 냉각 센서 기술, 아주 흥미롭군요. 우리가 배울 게 있겠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멤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겠다고 말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더 이상 원조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혹은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를 능가하는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쿄의 총리 관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자신의 야심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림자 함대는 한국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 독도 주변 해저를 샅샅이 훑고 있었고 다네가시마에서는 야마토의 눈이 H3 로켓에 실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으킨 정치적 소음은 성공적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집무실에 주일 미국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하며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램 이메뉴얼 대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거친 입과 저돌적인 스타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례적인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하며
트럼프의 메시지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 한심한 작은 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합 중국 대통령의 통보입니다. 총리님.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 무엇을? 어떻게? 그림자 함대. 야마토의 눈.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방위성의 최고위층과 자신만이 아는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첩보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대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미일 동맹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하며 그녀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때 이메뉴얼 대사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붉은 점들로 표시된 그림자 함대의 실시간 위치와 K-옵틱스 4호가 촬영한 열감지 이미지라는 출처 표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K-옵틱스 4호. 어제 한국이 발사에 성공한 바로 그 위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일본의 H3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내부 회의에서 비웃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찮게 여겼던 위성이 자신들의 최첨단 스텔스 함대를 유령처럼 포착해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한국의 거짓 선동에 미국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메뉴얼 대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총리님, 저희가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의 스텔스 기술보다 그것을 꿰뚫어본 한국의 센서 기술에 더 놀라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큰 감명을 받으셨고 그들과의 우주 기술 협력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결정타였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만 행위에 분노하고 경쟁자인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하며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트럼프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장 그림자 함대를 철수시키시오. 다네가시마의 계획도 모두 중단해.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굴욕과 분노, 그리고 밀려오는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강한 일본의 꿈이 그들이 한 수 아래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작은 위성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사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말씀 더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뒤에서 장난칠 생각 마라. 다음은 없다. 미국 대사가 떠난 총리 관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이메뉴얼 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울려 퍼졌을 한국인들의 환호성이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사 성공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한 계획을 비웃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승리의 포유였습니다. 일본의 굴욕적인 패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름, 누리호는 그녀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백악관의 통보는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시에 따라 독도 동쪽 공해상을 유령처럼 배회하던 네 척의 그림자 함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작전을 중단하고 오키 제도 방향으로 황급히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해수 동기화 스텔스 기술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위치와 움직임은 워싱턴과 서울의 상황실 스크린 위에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의 페어링 안쪽에 몰래 탑재되려던 비밀 정찰위성 야마토이 눈 역시 발사 순서에서 긴급히 제외되었습니다.
일본 정보본부 요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부의 다급한 명령에 따라 이성을 다시 해체해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야심찬 비밀 계획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좌초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비밀 작전의 실패는 수면 아래의 일이었지만 그 실패를 불러온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노련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작전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곧바로 일본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바로 다음 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례적인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한 다목적 실용위성 K-옵틱스 4호가 초기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칠흑 같은 바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화면 한쪽에 극저온 적외선 센서 활성화라는 자막이 뜨더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붉은 점들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워룸에서 보았던 그림자 함대의 열감지 영상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레이저 포인터로 네 척의 함선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 동방 약 50해리 공해상에서 정체불명의 선박 4척이 특이한 대형을 이루며 기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일반적인 레이더나 광학 장비로는 거의 탐지가 불가능한 고도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K-옵틱스 4호에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초고감도 극저온 MCT 센서는 선체와 해수면의 섭씨 0.01도 미만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감지하여 그 모습을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브리핑룸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소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 데이터를 동맹국인 미국과 공유했으며 정밀 분석 결과 이 선박들은 특정 국가가 극비리에 건조한 최신의 특수 임무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국가가 어떤 의도로 동맹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 인근에서 이와 같은 은밀한 군사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국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정 국가, 동맹국. 한국은 단 한 번도 일본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 특정 국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의 천재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압도적인 기술적 증거를 담담하게 공개함으로써 일본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코너에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자신들이 가진 눈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가해자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브리핑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유령 사냥꾼 위성,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다. 일본의 비밀 함대 포착, CNN. 누리호의 첫 번째 임무, 동맹의 배신을 폭로하라. BBC. 기술이 외교를 압도하라. 한국. 이성 영상으로 일본의 조용한 경고. 로이터. 상황은 일본에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감정적으로 일본을 비난했다면 일본은 증거 없는 억측이라며 발뺌하거나 국내에 반한 감정을 자극해 위기를 넘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확보한 수단이 바로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독자 우주기술, 누리호와 신형 위성이었습니다. 도쿄의 총리 관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방장관과 레무상, 방위상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저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방위상이 핏대를 세우며 예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무상이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저 영상이 진짜라고 인정한 마당에 우리가 조작이라고 우겨봤자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격노했는지 잊었습니까? 그럼 그냥 침묵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관하면 침묵은 곧 시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비겁한 나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인정하자니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일본의 국제적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부인하자니 더 큰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계획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해당 해역에서 우리 해상자위대가 통상적인 훈련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었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어설픈 변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통상적인 훈련. 장난하는 겁니까? 펜타곤에서 은퇴한 저의 옛 동료 로저 장군이 한 뉴스 채널에 출연해 일갈했습니다. 저런 고도의 스텔스 함선 4척을 동원해서 저런 은밀한 기동 대형으로 움직이는 게 통상적인 훈련이라고요. 그건 마치 F-35 스텔스 전투기 4대가 레이더도 켜지 않고 남의 나라 영공 근처를 날아다니다 걸려놓고 그냥 에어쇼 연습 중이었다고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백한 정보 수집 작전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군사평론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더욱 신랄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본의 작전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발각되었는가에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더 뛰어난 탐지 기술로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마치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의 대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방패가 일본의 창을 부러뜨린 것과 같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한국이 이제 그 방패를 대량 생산할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든 스텔스 자산은 이제 잠재적으로 한국의 감시망 앞에 벌거벗겨진 셈이다. 굴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비밀 정찰위성 계획 야마토의 눈에 대한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정보 라인을 통해 흘러나온 첩보는 이미 각국 정보기관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주기술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는 일본 평화헌법 위반하며 군사위성 몰래 발사하려다 동맹국의 적발. 미국의 이중잣대의 경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우주 군사화 야욕 드러내. 한국의 누리호는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수호신으로 떠올라라며 한국을 치켜세우고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속셈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려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논평이 국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순식간에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라는 이중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일본 내부의 비판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내의 비주류 파벌들까지 그녀의 독단적인 리더십과 예교적 실패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발이었습니까? 미국의 분노를 사고 한국에게는 기술적 우위를 선전할 기회만 만들어 주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공격의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총리님이 말하던 강한 일본의 모습입니까? 일본의 진보 언론들은 연일 사설을 통해 다카이치 내각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지지했던 극우 성향의 신문조차 전략의 부재가 부른 참사라며 비판적인 논조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기술 대국 일본의 신화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고요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을 향해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우리는 동맹국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묵묵한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술 굴기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 일본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예교적 혼란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기술력이 어떻게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누리호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21세기의 영토 주권은 단순히 해안 경비정이나 전투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정보 주권을 통해 완성됩니다. 둘째,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군사 기술을 수입하고 모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우리를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경쟁자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여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변수의 이름은 바로 누리호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기술적 역량입니다.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간 지 며칠 후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긴장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동맹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떠한 일방적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과의 포괄적 우주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경이로운 위성 센서 기술과 미국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동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과의 포괄적 우주 협력 파트너십, 공동 감시 정찰 체계 구축. 이 두 문장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극우 세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것도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감시정찰 분야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정보 패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의 굴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준비했던 야심찬 계획은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만 전 세계에 광고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텅 빈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승전보처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조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성명은 단순한 외교적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지각 변동의 선언이었고 일본에게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포괄적 우주 협력 파트너십이라는 문구는 전 세계의 수도와 정보기관에 타전되었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도쿄의 정치적 지지는 쓰나미가 되어 다카이치 내각을 덮쳤습니다. 지지율은 수직으로 추락했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던 소수 정당들이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를 강한 일본의 희망으로 여겼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었지 국제적 망신과 동맹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사나에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임이라는 손쉬운 도피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사임은 곧 자신의 모든 정치적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자 그녀를 지지했던 극우 세력 전체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굴욕 속에서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사임 발표가 아닌 굴욕적인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저의 최근 정책 판단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우방국인 미국과 한국에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입에서 사죄와 신뢰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그녀의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총리라는 직함만 남은 식물 총리로 전락했고 강한 일본을 외치던 그녀의 리더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엎어야 하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은 자취를 감췄고 그녀가 야심차게 확장했던 다케시마 자료실은 내부 재검토를 명목으로 그녀의 지시에 따라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과의 우주기술 협력을 위해 서울로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아리안 로켓과 누리호의 기술 교류를 제안했고 인도는 자신들의 위성을 누리호에 실어 발사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왔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부국들은 한국의 위성 기술을 통째로 도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석유 자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클럽의 핵심 멤버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K-옵틱스 4호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위성은 이제 단순한 감시 자산을 넘어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신의 눈처럼 여겨졌습니다. 미 우주군과 한국 공군 우주작전대대는 곧바로 공동 감시정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그들의 초고감도 센서 기술과 실시간 위성 운용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협상에 미국 측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측 파트너들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당당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로치 박사님, 저희 센서의 원본 데이터는 기존의 압축 방식으로는 정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무손실 다차원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해야만 센서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성 관제 시스템에 자율 군집 비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기의 위성이 특정 목표를 포착하면 주변의 다른 위성들이 자동으로 최적의 각도와 위치로 이동하여 입체적인 집중 감시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벌떼처럼요. 그들의 브리핑을 들으며 저와 우리 측 기술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손실 다차원 압축 알고리즘, 자율 군집 비행 기술. 모두 우리가 개념 연구 단계에 있거나 실험실에서 막 테스트를 시작한 최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것들을 상용화하여 실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위성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군집 비행 기술은 일본의 야마토의 눈 같은 단일 정찰위성 계획이 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외로운 늑대 한 마리로 사냥하려 했다면 한국은 잘 훈련된 늑대 무리로 사냥에 나서는 격이었습니다.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절박함과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끊임없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는 한국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발사체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작지만 강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누리호는 그 자체로 거대하고 강력한 발사체라기보다는 한국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창과 눈들을 우주 공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달하기 위한 택배 트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이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를 만드는 데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수십 대의 고성능 배달 트럭과
그것으로 배달할 최첨단 상품을 함께 개발하는 현명한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펜타곤의 전략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겼고 미군 전체의 무기 개발 및 운용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강력하게를 외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더 작고 더 저렴하며 더 많이라는 한국식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누리호 사태는 단순히 동아시아의 지정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 전략 패러다임 자체에 거대한 질문을 던진 셈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백악관의 부름을 받아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오, 마크. 나의 한국 전문가가 오셨군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작성했던 누리호 사태 관련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서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특히 이 부분 말입니다. 그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자율 군집 비행 기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성들이 벌떼처럼 움직인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우리가 저 친구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방위비를 더 내야 하는 골칫덩어리 동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 심지어는 존경할 만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크.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초대 백악관 기술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국방뿐만 아니라 반도체, 우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동맹 전략, 특히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당신만큼 이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펜타곤의 늙은 분석가에 불과했던 제가 이제는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미국의 미래 기술 전략을 설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불과 몇 달 전 전남 고흥의 작은 반도에서 쏘아 올린 한 발의 로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일본 친구들은 요즘 조용하던가요? 그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네, 각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합니다. 경쟁은 좋은 거니까요. 한국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일본이라고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그 둘을 잘 경쟁시키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래의 기술이죠. 그는 특유의 사업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가 지금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격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쇠붙이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멸시와 견제를 딛고 일어선 한 국가의 자존심이었고 불가능에 도전한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 오만했던 경쟁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그리고 이곳 워싱턴의 심장부에는 깊은 경외감을 남겼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어느덧 워싱턴에는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기술안보 담당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첫 번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미 포괄적 우주협력 파트너십의 세부 계획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가득 한반도 상공을 촘촘히 수놓은 푸른 위성들의 궤적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한반도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의 한가운데 서서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비밀 계획은 그렇게 한국이 쏘아 올린 위대한 불빛 앞에 완벽하게 뚫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동맹의 가면을 쓴 채 우리의 심장을 노렸던 일본의 오만함이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린 위성 하나에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멸시와 견제를 딛고 마침내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정상에 섰음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주니어 파트너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가슴속에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만하던 다카이치 총리가 굴욕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장면이 가장 통쾌했다. 또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는 장면에서 소름 돋았다. 처럼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